여러분 오늘도 핸드폰을 한 번쯤은 만지셨을 겁니다. 그냥 가볍게 하나만 보려고요. 딱 하나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른 건 한 번인데 시간은 2번, 3번, 4번 넘어가 있습니다. 누가 뒤에서 명령했나요? 아닙니다. 누가 협박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명령이 없는데도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권력은 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마. 금지. 처벌. 그런데 요즘의 권력은 아주 조용합니다. 오히려 친절해 보이기까지 하죠.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추천드려요. 자동으로 이어드릴게요. 오늘은 이 친절한 얼굴을 한 권력을 철학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검열이 아닌데 통치가 되는 방식. 법이 아닌데 길이 만들어지는 방식. 그리고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보이게 할 권리를 갖는가? 그리고 누가 안 보이게 할 권리를 갖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권력이 내 삶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한다고 믿게 만든 채로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분명 나는 건강 정보를 찾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한 내용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분명 나는 웃으려고 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노하는 글들이 더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나를 고른 건데 왜 선택이 점점 단조로워질까요? 오늘의 질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이게 만들고 무엇을 안 보이게 만드는가? 권력 이야기는 원래 단순했습니다. 왕이 있고 법이 있고 군대가 있었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권력도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보는 이제 존재가 아니라 순서로 경험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첫 번째에 있으면 진짜처럼 느껴지고 30번째에 있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제의 화면과 오늘의 화면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정보인데도 당신의 화면과 제 화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클릭, 체류, 재방문 같은 숫자들이 좋음을 대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가치가 사람의 이야기보다 숫자의 그래프로 더 빨리 설득되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 오늘의 세 사람을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푸코는 권력을 법이나 왕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규율과 습관, 환경으로 사람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도덕 교과서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기술이고 운영이고 설계라고 말했습니다. 아렌트는 조용히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괴물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수능에서 나온다고요. 세 사람의 말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이렇습니다. 권력은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환경을 바꿔 행동을 바꾼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멈추면 그 환경은 기본값이 된다. 기본값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가장 많이 따르는 철학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그 원래 그렇게의 정체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푸코는 권력을 누군가 손에 쥔 몽둥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생활 습관을 만드는 장치라고 봤습니다. 현대는 몽둥이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조직이 크고 도시가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훈육이라는 개념입니다. 훈육은 폭력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시간표, 줄서기, 평가, 등급, 정상과 비정상.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관리하게 만듭니다. 권력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사를 온 겁니다. 푸코가 관찰한 것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체의 생산이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 자기를 개선하려는 사람. 이것이 현대 권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오늘도 루틴을 지키지 못했네.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점점 권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고리즘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습관을 설계합니다. 아침엔 뉴스피드, 점심엔 쇼츠, 밤엔 자동재생. 우리의 하루가 조용히 추천의 루틴으로 정리되어 갑니다. 푸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의 구조입니다.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죄수는 감시자가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는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감시보다 평가를 더 많이 느낍니다. 조회수, 좋아요, 댓글, 노출. 그래서 우리는 보이기 좋은 나로 살려고 합니다. 말도, 취향도, 감정도 보이기 좋게 정리됩니다. 권력은 여기서 작동합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만 합니다. 무엇을 보이게 할지, 무엇을 안 보이게 할지 정한다. 푸코가 말한 생명 권력, 바이오 파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몸과 삶 자체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권력입니다. 과거의 권력이 죽게 만들거나 살도록 내버려두는 권력이었다면 현대의 권력은 살게 만들거나 죽도록 내버려두는 권력입니다. 차이가 미묘해 보이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권력은 이제 삶을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고 최적화하려 합니다. 건강, 효율, 생산성, 행복. 이 모든 것이 측정되고 비교되고 개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측정에 참여합니다. 하루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몇 시간을 잤는지, 심박수는 어떤지.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푸코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이제 마키아벨리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기술로 봤습니다. 정치는 인간을 다루는 일이고 인간은 늘 선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였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배신하고 동맹을 맺고 또 깨뜨리던 시대였죠. 그 혼란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의 대답은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군주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사랑 중 하나로 통치될 수 있다.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이 더 확실하다고.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두려움은 군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혹한 관찰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악을 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을 뿐입니다. 현대의 권력 기술은 무엇일까요? 칼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버튼 위치 하나, 알림 타이밍 하나, 기본값 하나가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자동 재생은 협박하지 않지만 시간을 가져가고 당신을 위한 추천은 혼내지 않지만 시야를 좁힐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권력 기술입니다.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 폭력 없이 복종을 만드는 방법. 마키아벨리는 운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운을 여신 포르투나에 비유했습니다. 포르투나는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운은 우리 삶의 절반을 지배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에게 맡긴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르투, 즉 역량입니다. 비르투는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고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알고리즘의 시대에 우리의 비르투는 무엇일까요? 환경을 읽는 능력, 설계를 알아차리는 능력,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 마키아벨리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허무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 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힘입니다.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아렌트가 본 것은 20세기의 비극이었습니다. 전체주의,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무사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했습니다. 아이히만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조직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악마 같은 괴물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아이히만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악은 괴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생각하지 않음에서, 질문하지 않음에서, 책임을 넘기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규칙이 그랬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알고리즘 시대의 문장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떠서 봤어요. 그냥 추천이라서요. 다들 보니까요. 이 그냥이 쌓이면 환경은 통치가 됩니다. 아렌트는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는 멈추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 앞에서 잠시 멈추고 질문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옳은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정말 나의 선택인가? 아렌트에게 사유는 도덕의 기초였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동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이런 짓을 한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다. 이것이 내적인 제동장치입니다. 하지만 사유가 멈추면 이 제동장치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스템의 부품이 됩니다. 효율적이고 수능적이고 질문하지 않는 부품.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콘텐츠가 자동으로 이어지고 다음 추천이 바로 뜨고 다음 알림이 곧바로 울립니다. 멈춤이 없으면 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렌트의 질문은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반응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하나의 오해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중립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런데 많이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설계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우체국이 아닙니다. 편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편지의 순서를 정합니다. 어떤 편지는 맨 앞에 놓고 어떤 편지는 뒤로 보냅니다. 그 순간 플랫폼은 중립이 아니라 편집자입니다. 설계자입니다. 큐레이터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식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동굴 속의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봅니다. 그들에게는 그 그림자가 전부입니다. 현대의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뜨는 것만 봅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전부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림자 뒤에는 실체가 있고 화면 뒤에는 설계가 있습니다. 그럼 규칙을 전부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칙을 전부 공개하면 악용이 쉬워집니다. 스팸이 시스템을 조작하고 허위 정보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안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믿어주세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늘 설명 없이 작동할 때 가장 편안하게 확장되니까요. 투명성과 보안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완전한 투명성도 완전한 비밀도 답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내게 보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장치. 명확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피해가 생겼을 때의 구제 방법. 이것은 완전 공개가 아니라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회계약론을 쓴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고. 현대의 사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리함의 형태로, 추천의 형태로, 자동화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여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루소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당한 사회 질서의 기초는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의 정당성은 무엇에서 나오는가? 단지 효율성에서? 편리함에서? 아니면 우리의 동의에서? 우리는 동의했나요? 약관에 체크는 했지만 정말로 이해하고 동의했나요? 이것은 형식적 동의와 실질적 동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 가지 통찰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큰 소리로 명령할 때보다 조용히 기본값이 될 때 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제 일상으로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휴대폰 속 세상이 다르면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아버지는 화나는 뉴스를, 자녀는 짧은 웃긴 영상을, 어머니는 건강 정보를 봅니다. 식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누가 틀린 게 아닙니다. 세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내가 고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게 된 것들의 합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낯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는 세계가 내가 모르는 곳으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시보드의 숫자는 원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현실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달 지표가 너의 가치야. 그때 사람은 KPI라는 숫자로 줄어듭니다. 우리말로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권력은 욕하지 않아도 환경이 사람을 줄이는 순간에 작동합니다. 이제 다시 푸코로 돌아가 봅니다. 푸코는 말합니다. 권력은 어디에나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절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푸코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권력이 어디에나 있으면 저항도 어디에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항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이 환경으로 작동하니까 저항도 환경을 조금 비틀면 됩니다. 왜 이게 뜨지? 라고 묻기. 이게 내 세계의 전부일까? 라고 의심하기. 다른 관점을 일부러 한 번 더 찾아보기. 내 안에 들어온 감시자를 알아차리기. 푸코의 후기 작품들은 자기 배려, 자기 수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윤리였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푸코는 이것을 현대에 되살리려 했습니다.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나를 만들게 두지 않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자율성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율성은 외부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율성은 영향을 받되 그것을 의식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거부하는 능력입니다. 스피노자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유란 외부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자기 본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 완전한 자유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의 영향 아래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외부의 힘에 얼마나 덜 휘둘리는가? 알고리즘의 시대의 자유는 이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영향받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영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 칸트는 계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알려고 하라. 계몽이란 자기가 초래한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기 오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미성숙이 자기가 초래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단과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감히 알려고 하라. 내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입니다. 알고리즘의 시대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부족한 것은 용기입니다. 추천을 거부할 용기, 다수를 따르지 않을 용기, 불편한 질문을 던질 용기. 칸트는 또한 공적 이성 사용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공적 이성 사용이란 학자로서 전체 독자 공중 앞에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한다고 칸트는 말합니다.
알고리즘이 만드는 필터 버블은 공적 이성 사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만 보고 나와 다른 생각은 걸러지면 우리는 전체 공중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 방에 갇히게 됩니다. 계몽은 공적 대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고 논쟁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알고리즘 시대의 계몽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일부러 찾아볼 것, 불편함을 견딜 것, 쉬운 확증보다 어려운 질문을 선택할 것.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빼앗기는 순간만큼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권력론이 우리에게 남기는 태도입니다. 권력을 악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력은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게 작동할 때, 특히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특히 우리의 선택이라고 느껴지게 만들 때 말입니다. 푸코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 자기 형성의 작업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실천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길은 여러 개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아렌트가 말한 사유의 실천, 마키아벨리가 말한 상황을 읽는 비르투, 푸코가 말한 자기 배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깨어있기, 질문하기, 멈추기, 그리고 다시 선택하기. 이것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완벽하게 의식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씩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왜 화면에 이게 뜨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이렇게 묻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알고리즘은 더 정교해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선택하는 능력. 이것은 어떤 시대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단순한 사용자 이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데 선택지는 누가 만들고 있나? 다음은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조용히 작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방식,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방식.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내 의지로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유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선택은 분명 내가 하는데 선택지는 누가 만들고 있는가? 자유와 자율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칸트가 말한 자율,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의 형벌,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디지털 시대의 자유.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 자유롭다고 느끼도록 설계된 것인가? 다음 편 자유와 자율성 편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데 선택지는 그들이 만든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인생 노트 세 줄입니다. 알고리즘 권력은 명령하지 않는다. 환경을 바꿔 나의 행동을 바꾼다. 플랫폼은 중립이 아니라 설계자다.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것을 정한다. 권력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은 승리가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이다. 그리고 내일 하루 딱 3번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뜨지? 뉴스 하나, 영상 하나, 추천 하나, 3개를 고르고요. 왜 떴을 것 같은지 한 줄로 생각해 보시고 환경을 한 번만 흔들어 보세요. 관심 없음을 누르거나 반대 주제를 한번 검색하거나 구독 목록을 아주 조금만 정리하거나 아주 작은 편집권 회수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